서연은 김치찌개에서 솟아오르는 매콤한 김을 응시했다. 식탁 위에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 김준혁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수저를 쥐고 있었다. 그의 옆 늘 활기 넘치던 이지훈은 오늘따라 유난히 침묵했다. 그 침묵은 서연의 심장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젯밤 지훈과 나눴던 격렬한 키스와 은밀한 속삭임이 불꽃처럼 터져 올랐다. 후회,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죄책감과 동시에 느껴지는 짜릿한 일탈의 잔재. 그녀는 스스로를 혐오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세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 견고했다. 준혁과 지훈은 학창시절부터 모든 것을 공유한 둘도 없는 친구였다. 서연은 대학 시절 준혁을 통해 지훈을 알게 되었고 곧 세 사람은 그림자처럼 함께였다. 졸업 후 준혁과 서연은 결혼했고 지훈은 늘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렀다. 서연은 지훈을 단순히 남편의 친구로만 생각했다. 적어도 지난 몇 달 전까지는 그랬다.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그 눈빛에 담긴 갈망과 애틋함은 서연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준혁은 언제나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오랜 시간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깊이 들여다보면 균열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외면하며 살았다. 지훈은 그 균열 속으로 스며든 물방울이었다. 밥 먹다가 체하겠네. 준혁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찌개에서 김치 한 조각을 건져 자신의 밥 위에 올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만 푸고 있었다.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국물을 떠 마셨다. 매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그녀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그것이 김치찌개 때문인지 아니면 끓어오르는 죄책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둘이 할 말이 있는 것 같던데 준혁의 말에 서연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훈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준혁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부터?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무슨 말이야, 준혁 씨?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억지로 침착함을 가장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그녀의 의지를 배신했다. 준혁은 그저 서연과 지훈을 번갈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낯설었다. 서연은 그동안 자신이 알던 준혁의 얼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언제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설사 화가 나더라도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는 마치 가면을 쓴 듯 보였다. 내 아내와 내 가장 친한 친구.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이지 않나? 준혁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조롱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담담함이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젓가락을 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준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해야. 서연 씨한테 왜 그래? 지훈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준혁은 지훈의 말을 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오해? 오해라고?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오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지훈? 준혁의 눈빛은 한없이 차가웠다. 서연은 어제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되는 것을 느꼈다. 어제 지우는 준혁의 출장 소식을 듣고 서연을 찾아왔다. 그들은 와인을 마셨고 분위기는 점차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키스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다. 예정보다 훨씬 빨리 돌아온 것이었다. 그 순간의 경악과 공포는 지금도 생생했다. 하지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과 지훈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 침묵이 서연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젯밤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지? 아니,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겠지.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미안해 라는 말이 겨우 새어나왔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인가? 준혁은 천천히 식탁을 한 바퀴 돌며 그들 앞에 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다. 서연은 준혁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채를 발견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이해하기 힘든 냉정한 결단과 의지였다. 나는 생각해봤어.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생각해봤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지우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준혁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서연 씨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나 혼자. 낙혀. 준혁의 목소리는 지훈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 힘 있는 어조의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준혁은 다시 서연을 응시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봤어, 서연아.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를 지켜봤는지도 모르지. 당신과 지훈의 눈빛, 그 미묘한 변화들. 나는 바보가 아니야. 그의 고백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다. 그의 무관심이 아니라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결론은 내렸어. 준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의 눈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깊고 차가웠다.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 아내를 양보하겠다. 그 한마디가 터져 나오자마자 서연의 귀는 멍해졌다. 양보하겠다니? 그는 지금 농담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친 것인가?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지우는 경악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다.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에서 아직도 매콤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준혁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준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대로야.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줄게.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에 서연은 오히려 질식할 것 같았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준혁의 잔인한 복수극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수의 흔적조차 없었다. 오직 냉정한 이성과 알 수 없는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혁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반응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듯한 태도는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해할 필요 없어. 이건 내 결정이니까. 준혁은 말을 마친 후 천천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지우는 뒤늦게 준혁을 따라 나섰다. 준혁아,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나랑 얘기 좀 해. 지훈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준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번 침묵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공포와 혼돈,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가 뒤섞인 침묵이었다.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을 배신했고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다. 하지만 준혁의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왜 그렇게 담담했을까?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과의 지난 시간을 되짚었다. 그는 늘 평온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그런 점을 사랑했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끼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뜨겁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에게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했고 지훈의 유혹에 흔들렸다. 하지만 지금 준혁의 행동은 그녀의 모든 가정을 뒤흔들었다. 그의 무심한 듯 보이는 양보는 사실 가장 잔인한 복수이자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회사에도 연락 두절이었다. 지훈은 불안한 얼굴로 계속해서 서연에게 연락했지만 서연은 그의 전화를 피했다. 그녀는 지금 지훈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준혁의 사무실에 가보았지만 그는 이미 전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대답만 들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개인적인 물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정말로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준혁의 마지막 말, 양보하겠다는 그 의미심장한 선언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마치 그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계획한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딘가에 그가 남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책상 위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마치 준혁이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처럼 그때 서연의 시선이 오래된 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는 낡은 앨범에 닿았다. 그것은 준혁이 아끼던 앨범이었다. 주로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앨범을 꺼내들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손으로 쓸었다. 앨범을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준혁, 그리고 지훈, 그리고 또 다른 한 소년의 사진이 있었다. 세 소년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그 소년을 기억했다. 강민. 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그 사고는 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특히 준혁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준혁은 강민의 죽음 이후 한동안 극심한 슬픔에 잠겨 살았었다. 사진 속 강민의 얼굴은 해맑았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 가득했다. 서연은 문득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준혁의 마지막 눈빛, 그 안에 담겨있던 차가운 결단은 어딘가 강민의 얼굴에 비쳤던 장난기와 비슷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 사진이 왜 지금 이곳에 있었을까? 준혁이 이 앨범을 특별히 아끼는 이유가 단순히 친구와의 추억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민의 죽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서연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준혁의 갑작스러운 선언, 그의 사라짐, 그리고 강민의 사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대한 그림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준혁의 계획, 혹은 복수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던져진 말과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그림자의 실체를 파헤쳐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삶은 영원히 이 미스터리 속에서 표류할 것이었다. 서연은 앨범을 꼭 쥐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남편을 찾는 것을 넘어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이 그녀를 파괴할 수도 있음을 직감하면서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준혁의 실종은 서연의 삶을 순식간에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밤늦게까지 그를 찾아 헤매다 지쳐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의 흔적은 김치찌개 냄새처럼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잠시 현관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준혁의 차가운 눈빛과 양보하겠다는 그 섬뜩한 선언이 맴돌았다. 그것은 분노에 찬 외침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냉정하고 계산적인 결심처럼 느껴졌다. 그 담담함이 서연을 더욱 미치게 했다. 며칠이 지났다. 지우는 매일같이 서연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준혁의 행방을 묻고 자신의 죄책감을 토로하며 그녀에게 끊임없이 매달렸다. 서연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준혁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먼저 연락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들을수록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자신들의 은밀한 관계가 드러난 직후 그토록 비겁하게 준혁의 뒤를 쫓아갔던 지훈이었다. 그를 원망하기 전에 그녀는 스스로를 더 원망했다. 준혁이 사라진 후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준혁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의 존재는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과 같았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변함없는 존재. 그 기둥이 사라지자 그녀의 세계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준혁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은 준혁이 미리 장기 휴가를 신청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어렵다고만 말했다. 모두 준혁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 같았다. 서연은 우연히 옷장 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준혁의 오래된 서류였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던 그녀의 시선이 한 서류에 꽂혔다. 그것은 준혁이 과거에 진행했던 사업 프로젝트 관련 서류였다. 당시 준혁은 이 프로젝트에 엄청난 열정을 쏟아부었고 서연도 그를 응원했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프로젝트는 갑자기 중단되었고 준혁은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잘 안 됐다고만 말할 뿐이었다. 서연은 그 서류철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서류에는 폐기 예정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유독 한 보고서만은 보존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작성자 이름에는 지훈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연은 지훈에게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지훈을 순수하고 장난기 많은 남편의 친구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준혁의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후 지훈은 이상할 정도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대기업에 스카우트되었고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승진했다. 서연은 그때까지 그것이 지훈의 능력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타이밍이 좋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지훈 씨,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지훈은 서연이 먼저 연락하자 놀란 듯했지만 이내 흔쾌히 승낙했다. 당연하지, 서연 씨. 나도 할 말이 너무 많았어.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친근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친근함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서연은 지훈을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훈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애써 미소 지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준혁이 형은 연락됐어요. 준혁 씨 얘기는 나중에 해요. 그보다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 준혁 씨가 하던 프로젝트 기억하죠? 서연의 질문에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 미묘한 불안감이 스쳤다. 아, 그 프로젝트요? 당연히 기억하죠. 준혁이 형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됐죠. 그 프로젝트가 왜 중단됐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훈은 시선을 피하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게 당시 시장 상황이 안 좋았고 투자 유치도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런가요? 하지만 내가 본 서류에는 지훈 씨 이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 때문에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되어 있던데요. 서연은 자신의 말을 듣는 지훈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프로젝트를 망쳤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지훈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격앙된 반응에 서연은 오히려 확신을 가졌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훈 씨가 제출한 시장 분석 자료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철수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오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준혁의 서류철에서 봤던 내용을 언급했다. 그녀는 그때까지 준혁의 사업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보고서에 적힌 의도적인 정보 왜곡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기억났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랐다. 서연 씨,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설마 준혁이 형이 말해줬어요? 지훈의 질문에 서연은 준혁이 자신에게 그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준혁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던 것이다. 그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을까? 왜 지훈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준혁 씨가 말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발견했어요. 지훈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프로젝트 때문에 준혁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한숨을 크게 쉬며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미안해. 서연 씨,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지훈의 낮은 목소리는 마치 흐느끼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반응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정말 그가 프로젝트를 망친 것일까?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그때 강민이가 죽고 난 후였어. 준혁이 형은 너무나 힘들어했지. 모든 것에 의욕을 잃고 폐인처럼 살았어. 나는 준혁이 형을 돕고 싶었어.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형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했지. 지훈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았어. 투자를 받기 힘들었고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됐어.
그때 내게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어.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다른 회사에서 준혁이 형의 프로젝트 기술을 빼돌리려고 했어. 그리고 내게 그 대가로 엄청난 돈과 함께 그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했지. 서연은 경악했다. 배신이었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향한 배신. 그래서 당신이 그 보고서를 조작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어떤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그래, 내가 그랬어. 일부러 시장 분석 자료에 오류를 심었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준혁이 형은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고 나는 조용히 그 회사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 돈으로 강민이 부모님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강민이 사고 때 나도 책임이 있었으니까. 강민의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머릿속에 강렬한 번개라도 친 듯했다. 강민의 죽음. 그것은 준혁과 지훈, 그리고 자신에게도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었다. 하지만 강민의 죽음과 프로젝트 조작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강민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강민이 죽음과 이 프로젝트가 무슨 상관이에요? 서연은 강민의 사고에 대해선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저 그들이 고등학생 때 일어난 불행한 사고라고만 알고 있었다. 준혁은 강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강민이는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연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강민이는 자살했어. 충격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강민이 자살이라니. 왜 아무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 준혁은 왜 그녀에게 진실을 숨겼을까? 그럼 교통사고는요? 다들 교통사고라고 알고 있잖아요. 준혁이 형이 그렇게 꾸몄어. 강민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강민이 부모님이나 우리에게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로 위장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강민의 죽음의 진실, 지훈의 배신, 그리고 준혁의 침묵.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럼 준혁 씨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프로젝트를 망친 것도 강민이 죽음의 진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준혁이 형은 나보다 훨씬 똑똑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늘 그랬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지. 내가 프로젝트를 망친 후에도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지. 그래서 나는 그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지훈의 말에 서연은 혼란스러웠던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듯했다. 준혁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고 말했던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의 죄책감을 드러내고 동시에 모든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그의 마지막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다시 한번 매달렸다. 서연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나도 너무 혼란스러웠어. 준혁이 형이 사라지니까 정말 미치겠어. 서연은 지훈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숨겨왔던 진실과 배신감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내내 강민의 사진을 떠올렸다. 해맑게 웃고 있던 소년의 얼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준혁은 왜 그 진실을 자신에게 숨겼을까? 그는 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지금 그는 어디에 있을까? 서연은 이제 명확히 알게 되었다. 준혁의 실종은 단순히 아내의 불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과거와 얽혀 있었다. 강민의 죽음, 지훈의 배신, 그리고 준혁의 침묵.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고, 준혁의 양보 선언은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추였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준혁을 찾아야 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진실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그녀는 강민의 죽음 뒤에 숨겨진 슬픔과 배신, 그리고 준혁의 고통을 이해해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음을 직감했지만 서연은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의 계획 속으로,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과거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과의 만남 후 서연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강민의 죽음이 자살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지훈이 준혁의 프로젝트를 고의로 망쳤다는 사실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준혁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더 큰 의문을 남겼다. 그는 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을까? 그리고 지금 그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의 분류는 이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준혁의 앨범을 펼쳤다. 강민의 해맑은 얼굴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 강민의 눈빛에는 유독 생기가 넘쳤다. 준혁과 지훈과는 다른 순수하고 열정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서연은 문득 강민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 해묵은 비극 속에 준혁의 실종에 대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강민의 이름을 검색했다. 인터넷에는 오래된 뉴스 기사들이 몇 개 검색되었다. 고등학생 강민군,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 모든 기사는 지훈이 말했던 교통사고를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니 사고 현장에 대한 묘사가 모호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서연은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준혁의 옛 고등학교 동창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SNS를 통해 수많은 이름들을 검색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그녀의 시선이 한 이름에 멈췄다. 오현우. 그는 준혁과 강민, 지훈과도 친분이 있던 친구였다. 현우는 현재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현우에게 연락을 취했다. 현우는 서연의 연락에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준혁의 실종과 강민의 이야기가 나오자 이내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현우는 서연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준혁이는 정말 연락이 안 돼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지훈과의 대화에서 얻은 충격적인 정보들을 현우에게 모두 말해야 할까? 그녀는 현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수하고 솔직했다. 서연은 그에게서 거짓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현우는 준혁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사실은 준혁 씨가 사라지기 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준혁의 마지막 선언, 지훈과의 관계, 그리고 지훈에게서 들은 강민의 죽음의 진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현우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찼다. 강민이가 자살했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동안 우린 교통사고로만 알고 있었는데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그때 강민이는 좀 힘들어했어요. 우리가 미처 알아주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준혁이가 그렇게까지 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민의 죽음이 자살로 위장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연은 현우의 순수한 반응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현우 씨, 강민이 사고 현장이 어딘지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말해줄 수 있어요. 서연의 질문에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사실 나도 사고 현장에 있었어. 준혁이랑 지훈이랑 나 셋이 같이 강민이를 찾아갔었거든. 강민이가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셋이서 정신없이 강민이를 찾아 헤맸지.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밤늦게까지 찾다가 강민이를 발견했어. 한적한 시골길 옆 절벽 끝에 서 있더라. 이미 너무 늦었지.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강민의 죽음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 했다. 그럼 그때 준혁 씨가 사고로 위장한 거예요? 그래, 준혁이가 그랬어. 우리 모두에게 입 다물라고 했지. 강민이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어. 강민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혁이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었거든. 이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니야. 그 한마디였어. 준혁이는 강민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강민이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했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린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강민의 마지막 메시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지훈의 배신, 준혁의 침묵, 강민의 자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비극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럼 준혁 씨는 왜 강민이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 때문에 그랬을 거야. 준혁이는 강민이가 늘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아이였다고 생각했어. 그 정도로 나약한 아이가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그 메시지가 더 의심스러웠을 거야. 강민이에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준혁이는 믿었어. 현우의 말은 서연의 머릿속에 새로운 퍼즐 조각을 던져주었다. 강민의 자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 사고 현장에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강민이 옆에 특이한 물건이라든가. 서연의 질문에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니 강민이 손에 꼭 쥐어져 있던 게 있었어. 작은 금속 펜던트였는데 뭔가 모양이 특이했어. 나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준혁이가 그걸 챙겼던 것 같아. 중요한 물건이라고 말하면서 금속 펜던트. 서연은 직감했다. 그것이 강민의 마지막 메시지와 준혁의 침묵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현우 씨, 준혁 씨가 그 펜던트를 어디에 보관했을지 짐작 가는 곳이 있나요? 글쎄, 아마도 그의 비밀 장소 같은 곳이 아닐까. 준혁이는 늘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만들었거든. 어릴 때부터 그랬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찾아가 생각하고 중요한 물건을 숨겨두는 곳. 지금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의 작업실일 수도 있겠다. 준혁이에게는 늘 스케치북과 연필이 함께했거든. 그림으로 모든 걸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 현우의 말에 서연은 준혁의 작업실을 떠올렸다.
결혼 후 사용하지 않는 방을 대충 꾸며놓은 공간이었지만 준혁은 가끔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그동안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이제야 그녀는 자신의 무관심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놓치게 했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현우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현우 씨 덕분에 뭔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뭐요, 서연 씨. 나도 강민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준혁이를 꼭 찾아야죠. 준혁이가 왜 그랬는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저도 서연 씨를 도울게요. 현우의 진심 어린 도움이 서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곧장 준혁의 작업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쿰쿰한 먼지 냄새와 함께 준혁이 사용하던 물감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왠지 모르게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쪽 벽에는 그가 그린 풍경화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어둡고 우울한 색조의 그림들이었다. 서연은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속에는 준혁의 내면에 숨겨진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강민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사진 속 해맑은 모습과는 달리 스케치 속 강민의 얼굴은 슬픔과 고뇌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언뜻 보기에 낙서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강민의 그림 옆에는 준혁이 자신을 그린 듯한 자화상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둡고 지쳐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림들 사이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과 숫자들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빈 서랍들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아래 서랍을 여는 순간 그녀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손을 넣어보니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작고 오래된 상자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현우가 말했던 금속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펜던트는 예상보다 작았다. 낡고 빛바랬지만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펜던트의 한쪽 면에는 마치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다른 쪽 면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글씨를 읽기 위해 펜던트를 눈에 가까이 댔다. 진실은 불꽃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제가 된 후에야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다. 마치 예언과도 같았다.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펜던트 옆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한 장 더 있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라진 증인, 그리고 7개의 불꽃.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사라진 증인? 7개의 불꽃.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강민의 죽음, 지훈의 배신, 준혁의 실종, 그리고 이제 나타난 펜던트와 알 수 없는 메시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며 준혁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단서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자 마치 무언가 강력한 에너지가 전해지는 듯했다. 서연은 이제 준혁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양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이 위험한 게임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그가 남긴 단서들을 통해 그녀가 진실을 파헤치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를 바랐던 것이다. 준혁은 왜 자신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고 이런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을까? 어쩌면 그가 직접 나서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던 걸까?
서연은 혼자 준혁의 계획을 해독해야 하는 부담감에 압도당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끝에서 그녀는 반드시 준혁을 찾아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펜던트와 쪽지에 적힌 암호 같은 메시지는 서연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사라진 증인, 그리고 7개의 불꽃. 준혁이 남긴 이 단서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녀는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려진 알 수 없는 기호들과 숫자를 뚫어줘라 응시했다. 마치 준혁이 남긴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기분이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다. 서연은 지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하지만 준혁의 실종 이후 그녀는 지훈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를 이용해야 했다.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걱정과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재빨리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지훈은 그녀의 변화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애써 미소 지었다. 준혁이 형, 아직 연락 안 되죠? 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경찰은 안 돼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 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무슨 소리예요? 이유라니? 혹시 준혁이 형이 서연 씨한테 무슨 말이라도 남겼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펜던트와 쪽지의 존재를 지훈에게 알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훈의 반응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준혁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남긴 단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그녀의 몫이었다. 네, 준혁 씨가 저에게 남긴 게 있어요. 서연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훈 씨가 나에게 말해준 것들, 강민희 이야기, 그게 다 준혁 씨의 계획 중 일부였어요. 그는 우리가 모든 걸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훈은 서연의 말에 동요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함께 섬뜩한 두려움이 스쳤다. 준혁이 형이 나를 속였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돼. 내가 다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는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려 한 것이겠죠. 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어쩌면 그가 저를 양보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가 사라진 것도 다 이 계획의 일부일 거예요. 서연은 지훈에게 펜던트와 쪽지를 보여주었다. 지훈은 펜던트의 무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린 듯 흔들렸다. 이건 강민희 펜던트잖아. 이게 왜 서연 씨한테 있어요? 준혁이 형이 이걸 갖고 있었어? 지훈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다. 그는 마치 펜던트에 숨겨진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했다. 서연은 확신했다. 이 펜던트가 강민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훈 또한 그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지훈 씨, 이 펜던트가 뭔지 아는 거죠? 강민이 옆에 있었다던 그 펜던트가 맞나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몰라. 나는 이걸 본 적이 없어. 준혁이 형이 가지고 있었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어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쪽지도 준혁 씨가 남겼어요. 사라진 증인, 그리고 7개의 불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서연은 지훈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물었다.
지우는 쪽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입술은 경련하듯 떨렸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그 사건의 서연 씨,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지훈의 격렬한 반응에 서연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사건?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강민의 죽음 뒤에 또 다른 사건이 있다는 말인가? 그 사건이라니요. 무슨 사건이에요? 지훈 씨, 나한테 다 말해줘요. 서연은 지훈의 어깨를 잡고 다그쳤다. 지훈은 몸을 떨며 서연의 손을 뿌리쳤다. 서연 씨, 이건 위험해요. 당신이 알면 안 되는 일이야. 준혁이 형이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보호? 날 보호하려고 이런 식으로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 거예요. 강민이 죽음의 진실, 당신의 배신, 그리고 준혁 씨의 실종까지. 내가 뭘 더 모른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지훈의 위선적인 태도를 참을 수 없었다. 지훈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강민이의 죽음, 그건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어. 강민이는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었어. 그날 밤 강민이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문자를 보냈어. 살려줘.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해. 그 문자를 받은 후에 우리가 강민이를 찾아 나섰던 거야. 지훈의 고백에 서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이 협박당했다니. 그리고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니.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말인가? 그럼 누가 강민이를 협박한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는 몰랐어. 강민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그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어. 서연 씨가 가진 그 쪽지랑 똑같은 내용이었어. 지훈의 말에 서연은 펜던트와 쪽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것은 강민이 남긴 유언이자 살인범을 지목하는 단서였던 것이다. 그럼 사라진 증인은 누구고 7개의 불꽃은 뭘 의미해요? 서연의 질문에 지훈은 한숨을 크게 쉬었다. 사라진 증인, 그건 강민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일 거야. 그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 그리고 7개의 불꽃, 그건 강민이가 생전에 쓰던 암호였어. 중요한 정보를 숨길 때 사용하던 암호. 우리가 그걸 풀지 못해서 범인을 잡지 못했어. 준혁이 형은 그걸 풀려고 평생을 매달렸지. 강민이의 복수를 위해. 지훈의 고백은 서연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퍼즐 조각들을 완성시켰다. 준혁은 강민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님을 직감했고 평생을 강민의 복수에 바쳤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불륜이 드러난 이 순간을 이용하여 그녀를 이 복수극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에게 그녀는 단순히 배신한 아내가 아니라 복수를 완성시킬 중요한 도구였던 것이다. 그럼 강민이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인가요? 서연은 지훈의 눈을 응시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준혁이 형은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는 강민이 죽음 이후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 그리고 그는 최근에 다시 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최근에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말에 서연은 준혁의 실종이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그가 사라진 증인을 찾았거나 7개의 불꽃의 비밀을 풀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닐까. 지훈 씨, 7개의 불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강민이가 어떤 식으로 암호를 썼죠? 서연은 이제 지훈에게서 모든 정보를 끄집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이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어. 특히 숫자나 기호 같은 것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 7개의 불꽃은 아마도 7개의 단서 혹은 7명의 인물을 의미할 거야. 강민이는 중요한 정보를 숨길 때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나 날짜, 장소 같은 것을 숫자로 변환해서 암호처럼 썼어. 그리고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강민이의 스케치북에 숨겨져 있었지. 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스케치북. 준혁이 형이 그것도 가지고 있었을 거야. 서연은 준혁의 작업실에서 발견한 스케치북을 떠올렸다.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던 그 스케치북. 그것이 바로 7개의 불꽃을 풀 수 있는 열쇠였던 것이다. 그럼 준혁 씨가 사라지기 전에 그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네요. 응결, 아마도 준혁이 형은 7개의 불꽃의 비밀을 풀고 범인의 실체에 다가간 것 같아. 그래서 사라진 걸 거야. 범인이 준혁이 형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지. 지훈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철렁했다. 준혁이 위험하다. 그리고 그녀 또한 이 위험한 진실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지훈 씨, 나를 도와줘요. 우리는 준혁 씨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강민이의 복수를 해줘야 해요. 서연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이 서려 있는 듯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서연 씨. 나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는 나중에라도 갚을게요. 하지만 지금은 준혁이 형을 찾아야 해요. 강민이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도울게요. 지훈의 진심 어린 도움이 서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혁의 스케치북과 펜던트를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지훈은 스케치북에 그려진 알 수 없는 기호들을 살펴보며 신중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강민이의 암호는 보통 특정 그림이나 상징 뒤에 숫자를 숨겨두는 방식이었어. 이 기호들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지훈은 스케치북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에는 불꽃 모양의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불꽃, 7개의 불꽃. 혹시 이 그림이 불꽃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서연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 있어요. 강민이는 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그럼 이 숫자들이 그 불꽃의 진실을 의미하는 거겠지. 두 사람은 준혁의 작업실에 앉아 밤늦도록 스케치북을 해독하기 위해 애썼다. 그들은 숫자의 배열을 바꾸고 기호와 연관된 의미를 추측해 나갔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죽은 강민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해독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끝에는 준혁의 행방과 그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실체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후 준혁의 스케치북에서 이상한 페이지를 발견했다.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그 페이지는 거의 백지에 가까웠다. 다만 페이지 한가운데에 아주 희미하게 그려진 원 하나와 그 안에 점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원 주위로 연필로 눌러 쓴 듯한 흔적들이 보였다. 지훈 씨, 이 페이지 좀 봐봐요. 이건 뭔가 달라요. 서연의 말에 지훈은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그는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강민이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숨길 때 쓰던 방식이야. 겉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특정 빛이나 액체에 반응하면 숨겨진 글씨나 그림이 나타나는 방식. 지훈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숨겨진 글씨. 그렇다면 이 페이지에 사라진 증인이나 7개의 불꽃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지금 준혁이 남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듯 했다. 스케치북 속 숨겨진 페이지는 서연과 지훈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동시에 깊은 미스터리를 안겨주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였지만 지훈의 말대로라면 그 안에 강민의 마지막 비밀이 봉인되어 있을 터였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작업실에 앉아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손전등을 비춰보기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림자를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강민이는 정말 기발한 아이였어. 이런 식으로 암호를 숨길 줄이야. 지훈은 한숨을 쉬며 스케치북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좌절감이 역력했다. 서연 역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토록 중요한 단서가 눈앞에 있는데도 해독할 수 없다니. 혹시 강민이가 어떤 액체를 사용했는지 짐작 가는 거 있어요? 서연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강민이는 그때그때 다른 방법을 썼어. 때로는 레몬즙 같은 산성 물질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 화학 용액을 쓰기도 했지. 심지어 불에 살짝 그슬려야만 나타나는 암호도 있었어. 하지만 이건 어떤 종류인지 전혀 모르겠네. 그때 서연의 시선이 준혁의 작업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작업도구 상자에 닿았다. 상자 안에는 붓과 물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액체들이 담긴 작은 병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준혁은 가끔 특별한 그림을 그릴 때 알 수 없는 용액들을 사용하곤 했다. 어쩌면 그 속에 강민의 암호를 해독할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서연의 머릿속을 스쳤다. 잠시만요, 지훈 씨. 준혁 씨 작업 도구 중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서연은 작업 도구 상자를 가져와 하나씩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붓과 물감은 익숙했지만 작은 병에 담긴 투명한 액체들은 낯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 페이지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았다. 첫 번째 병에 액체를 떨어뜨리자 아무 반응이 없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병에 액체를 떨어뜨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투명했던 페이지 한가운데에 서서히 글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마법처럼 희미했던 연필 자국들이 선명한 글씨로 변해가는 것을 두 사람은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일곱 번째 불꽃은 꺼지지 않는 진실을 비출 것이다. 사라진 증인은 그 불꽃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알 수 없는 7개의 기호와 함께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마치 좌표처럼 보였다. 찾았어요. 이게 바로 7개의 불꽃 암호문이에요. 서연은 흥분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눈을 크게 뜨며 페이지를 응시했다. 이 기호들, 강민이가 생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 하나하나가 단서가 될 거야. 두 사람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지훈은 강민이가 사용하던 암호 패턴을 기억해내려고 애썼고 서연은 스케치북의 다른 페이지에 그려진 그림들과 기호들을 대조하며 의미를 유추했다. 이 치읓 번째 기호는 태양 같지 않아요? 강민이가 늘 밝은 사람이었으니까. 서연이 말했다. 맞아. 그리고 이 숫자는 왠지 날짜 같아. 강민이 생일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짜. 지훈이 동조했다. 그들은 강민의 생일, 사고가 났던 날짜,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기념일들을 대입해 보았다. 수많은 시도 끝에 마침내 첫 번째 기호와 숫자의 의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민의 마지막 일기장을 의미했다. 날짜는 강민이 죽기 며칠 전의 날짜였다. 강민이의 일기장? 난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지훈이 말했다. 아마 준혁 씨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가 강민이의 모든 것을 지키고 싶어 했으니까. 서연은 직감했다. 다음으로 해독된 기호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생긴 문양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는
어떤 주소를 가리키는 듯했다. 지우는 그 주소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 주소는 강민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 주소야. 강민이가 죽기 몇 달 전에 그 공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폐업했었지. 강민이가 엄청 속상해했던 기억이 나 서연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강민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면 그의 아버지 공장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기호는 마치 칼처럼 날카로운 문양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백호라는 이름과 함께 숫자가 적혀 있었다. 지우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몸을 떨었다. 백호, 그 이름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백호는 악명이 높은 사채업자야. 강민이 아버지 공장 문제에 개입했던 사람이지. 강민이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공장을 빼앗겼어. 강민이가 그걸 알고 백호를 찾아가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었지.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민이 백호라는 사채업자에게 협박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라진 증인은 백호일 수도 있었다. 혹은 백호에게 협박받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랐다. 네 번째 기호는 마치 돈을 상징하는 듯한 동전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훈의 이름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날짜는 내가 준혁이 형의 프로젝트를 망치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던 날이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강민이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서연은 강민이 지훈의 배신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강민은 죽기 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준혁은 그 모든 진실을 알고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었다. 다섯 번째 기호는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양이었다. 그 옆에는 어떤 건물의 주소와 함께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지우는 그 주소를 보자마자 경악했다. 이 주소는 내가 이직한 회사의 본사 주소야. 그리고 회장님이라니. 설마 그 회장님이 백호와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내가 그 회사로 이직하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지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악의 거대한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서연 역시 소름이 돋았다. 준혁의 프로젝트를 망치게 된 것이 단순한 지훈의 실수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개입된 일이었다니. 여섯 번째 기호는 마치 눈물처럼 보이는 문양이었다. 그 옆에는 한 여성의 이름과 함께 미정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현우는 강민에게서 미정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누구일까? 사라진 증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호는 마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문양이었다. 그 옆에는 준혁의 이름과 함께 강민의 마지막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적혀 있었다. 진실은 불꽃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제가 된 후에야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모든 암호가 해독되자 강민의 죽음을 둘러싼 비극적인 진실의 퍼즐이 완성되었다. 강민은 백호라는 사채업자 때문에 가족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지훈이 준혁의 프로젝트 기술을 빼돌려 백호와 연관된 회사에 넘기려 했고, 강민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지훈의 배신과 백호의 악행에 대해 폭로하려다가 살해당한 것이었다. 사라진 증인은 강민에게 협박당한 백호와 관련된 핵심 인물인 미정이라는 여성이었다. 준혁은 강민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님을 직감하고 강민이 남긴 단서들을 통해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해독된 암호문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륜이 이 모든 비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준혁은 그녀를 양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그녀가 밝혀내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녀는 준혁의 치밀함과 동시에 그의 깊은 고통에 압도당했다. 지훈 씨, 미정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강민이 옆에 있었던 사라진 증인일 거예요. 서연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미정, 난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없어. 하지만 강민이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잖아.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해라고. 아마 그들 속에 미정이라는 여자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몰라. 백호와 관련된 사람일 거야. 두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강민의 일기장을 찾아야 했고, 강민이 아버지가 운영했던 공장을 찾아가 백호에 대한 단서를 더 찾아야 했고, 무엇보다 미정이라는 사라진 증인을 찾아야 했다. 그 모든 것들이 준혁의 행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서연 씨, 이제 어떡하죠? 이 모든 진실을 밝히려면 백호와 싸워야 한다는 말인데 그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위험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서연 역시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준혁이 남긴 이 거대한 숙제를 풀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훈 씨. 우리는 준혁 씨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강민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드리웠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어떤 결심이 서려 있는 듯했다. 네, 서연 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울게요. 내가 저지른 죄를 갚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준혁이 형을 찾아야 해요. 두 사람은 해독된 암호문과 펜던트, 스케치북을 챙겼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의 억울한 죽음, 준혁의 깊은 고통, 그리고 그들 자신의 죄책감.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 싸움의 끝에서 그들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도 혹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민의 암호가 해독된 후 서연과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들은 해독된 정보를 바탕으로 준혁의 행방과 사라진 증인 미정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목표는 강민의 마지막 일기장이었다. 현우의 말에 따르면 준혁이 강민의 물건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일기장 또한 그의 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준혁이 혹시 강민의 부모님에게 일기장을 맡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강민의 부모님 댁을 찾았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강민의 집은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민의 어머니는 서연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강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당장 밝힐 수 없었다.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 두려웠다. 어머니, 혹시 강민이의 일기장 같은 거 보관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준혁 씨가 그걸 자주 찾아봤던 기억이 나서요. 서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강민의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일기장? 강민이는 그런 걸 잘 쓰지 않았는데. 아, 어쩌면 저쪽 서랍에 있을지도 모르겠네. 준혁이가 강민이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해 갔거든. 중요한 건 자기 방에 보관한다고 했어. 강민의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준혁이 일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 숨겼을까? 그의 작업실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서연은 강민의 부모님 댁을 나서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강민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 진실이 그들에게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될 수도 있었다.
지훈은 백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백호에게 당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냈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백호의 잔혹함과 수법을 파악했다. 백호는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었다. 그는 금융범죄와 폭력을 일삼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다. 지훈은 또한 자신이 이직했던 회사와 백호의 조직 간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그의 회장인 박 회장이 백호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서연 씨, 박 회장이 백호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혁이 형의 프로젝트 기술을 빼돌린 것도 박 회장의 지시였어요. 백호가 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거대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훈의 말에 서연은 경악했다. 단순한 사업 기술 탈취가 아니었다. 훨씬 더 큰 범죄가 숨겨져 있었다. 그럼 강민희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박 회장과 백호의 관계를. 아마도 강민희는 똑똑했으니까 공장이 망하고 아버지가 백호한테 시달리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파헤치다가 그들의 범죄에 휘말리게 된 거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강민의 일기장, 백호, 박 회장, 그리고 지훈의 배신. 준혁은 이 모든 것의 실체를 파헤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라진 증인 미정은 이 거대한 그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터였다. 그날 밤 서연은 준혁의 작업실에서 강민의 스케치북을 다시 뒤져보았다. 7개의 불꽃 암호 해독 후 그녀는 스케치북을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의 일기장이 숨겨져 있다면 분명히 준혁이 남긴 또 다른 단서가 있을 터였다. 그녀는 스케치북의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특히 강민과 관련된 그림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그림에 멈췄다. 강민이 즐겨 그렸던 작은 집 그림이었다. 그 집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강민이 꿈꾸던 이상적인 집이었다. 그림 옆에는 준혁이 직접 쓴 듯한 작은 글씨가 있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안전한 곳에. 강민이의 꿈. 서연은 직감했다. 강민의 일기장이 바로 그 가장 소중한 곳, 즉 강민의 꿈이 담긴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강민이의 꿈은 곧 준혁의 꿈이기도 했다. 그녀는 준혁과의 결혼 전, 그가 강민의 죽음 이후 강민이 꿈꾸던 집을 똑같이 지어 언젠가 강민이와 함께 살겠다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것은 허황된 꿈이었지만 준혁에게는 강민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 씨, 혹시 준혁 씨가 강민이의 꿈이라고 불렀던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강민이가 늘 그리던 작은 집 그림. 그게 혹시 실존하는 장소인가요?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 집. 준혁이가 늘 그 집을 그리워했지. 강민이가 죽기 전에 준혁이에게 보여줬던 스케치였어. 강민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었대. 준혁이가 그 스케치를 그대로 구현했어. 작지만 아늑한 나무집. 우리 셋이서 몰래 지어놓은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이었지. 강민이가 죽은 후에도 준혁이는 가끔 그곳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 그곳은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숲속에 있어. 지도에는 나오지 않을 거야. 내가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어. 현우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준혁이 사라진 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공허함이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준혁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강민의 일기장과 함께 서연은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지훈 씨, 강민이의 일기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준혁 씨가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지훈은 흥분했다. 정말요? 당장 가요, 서연 씨. 두 사람은 현우가 알려준 지도를 따라 도시 외곽의 숲으로 향했다. 험준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솔길이 나타났다.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마침내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나무집이 눈에 들어왔다. 강민의 스케치북에 있던 그림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아담하고 아늑한 꿈속에나 나올 법한 집. 서연은 조심스럽게 나무집 문을 열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집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준혁과 강민, 그리고 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의 순수했던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진이었다. 책상 옆 서랍을 열자 그 안에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강민의 꿈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안에는 강민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진 글씨들이 있었다. 그의 일상,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그의 고통.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로 갈수록 강민의 필체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그는 백호라는 이름과 박 회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공장이 빼앗긴 사실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토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훈이 준혁의 프로젝트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내용도 적혀 있었다. 강민은 지훈에게 실망했지만 동시에 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민은 백호의 조직원 중 한 명인 미정이라는 여성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미정은 백호와 박 회장의 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강민은 그녀를 돕기 위해 위험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 강민이 죽기 직전 미정은 강민에게 증거를 찾았으니 도망가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그 증거를 준혁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백호의 조직원들에게 들켜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미정은 강민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후 사라진 것이었다. 미정이는 살아야 해.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어.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거야. 그것이 강민의 마지막 글이었다. 서연은 일기장을 덮었다. 모든 진실이 명확해졌다. 강민은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라진 증인 미정은 강민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준혁은 강민의 복수를 위해 미정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혁 또한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지훈 씨, 강민이는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미정이라는 여자가 그 모든 걸 목격했대요. 준혁 씨는 미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은 지훈에게 강민의 일기장 내용을 설명했다. 지훈은 일기장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강민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강민이는 죽지 않았을 거야. 박 회장과 백호,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지훈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강민이의 복수를 해줘야 해요. 그리고 준혁 씨를 찾아야 하고. 그때 나무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과 지훈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혁이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결연해 보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서연아, 지훈아, 여기 있었군. 준혁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고통과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준혁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준혁 씨, 괜찮아요? 어디 있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준혁은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준혁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준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준혁은 지훈의 어깨를 잡았다. 늦지 않았어, 지훈아. 이제라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 우리는 강민희의 복수를 해야 해. 그리고 미정을 찾아야 해. 준혁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다. 나는 그동안 사라진 증인 미정을 찾고 있었어. 그녀만이 백호와 박 회장의 모든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야. 그녀는 백호의 조직에서 도망쳐 숨어 지내고 있었어. 나는 그녀를 찾아냈고 그녀와 함께 백호와 박 회장을 잡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준혁의 말에 서연은 안도와 동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준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미정 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서연이 물었다. 안전한 곳에 있어. 내가 이틀 안에 그녀를 만나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검찰에 넘길 거야. 준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강민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서연은 준혁의 손을 잡았다. 저도 도울게요, 준혁 씨. 이 모든 건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강민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당신을 도와야 해요. 지훈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함께 할게, 준혁아. 내가 저지른 죄를 갚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함께 할게. 세 사람은 낡은 나무집 안에 앉아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제 백호와 박 회장이라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야 했다.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의 억울한 죽음과 준혁의 고통, 그리고 그들 자신의 죄책감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불륜으로 시작된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제 거대한 정의를 향한 싸움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그들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무집에서의 재회는 서연과 지훈에게 새로운 결의를 안겨주었다. 준혁의 치밀한 계획과 강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백호와 박 회장이라는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착수했다. 준혁은 지난 몇 주간 미정과의 접촉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공유했다. 미정은 백호와 박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횡령, 그리고 폭력적인 사업 확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백호의 조직에서 재무를 담당하며 모든 비리를 기록해왔던 것이다. 미정 씨는 지금 제가 마련한 안전 가옥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백호는 미정 씨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을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강민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며 많은 것을 잃었다. 서연과의 관계도, 안정적인 삶도.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미정 씨가 가진 증거들과 우리가 모은 자료들을 합쳐서 검찰에 넘길 거예요. 하지만 백호와 박 회장은 쉽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 방역할 테니 우리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준혁은 미정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의 복사본들을 서연과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수십 개의 파일과 장부들, 백호와 박 회장이 벌인 온갖 범죄 행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자료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거대한 악이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니. 지훈아, 네가 이 회사에 잠입해서 박 회장의 추가 비리 증거들을 확보해줘. 특히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가 필요해. 준혁의 지시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준혁아. 내가 예전에 그 회사에 있었으니까 내부 구조를 잘 알아.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서연아, 당신은 미정 씨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을 맡아줘. 그리고 검찰에 넘길 최종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야. 실수해서는 안 돼. 서연은 준혁의 말에 숨을 죽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이자 준혁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네, 준혁 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요. 준혁의 지시 아래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였다. 지우는 박 회장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하기 위해 과거 인맥을 동원하고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을 모색했다. 서연은 미정이 보관하고 있던 방대한 자료들을 분류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로 만들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그녀는 미정의 안전을 위해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다. 미정은 강민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준혁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강민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전 아마 평생 어둠 속에 살았을 거예요. 준혁 씨가 저를 찾아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반드시 백호와 박 회장의 죄를 밝혀야 해요. 미정의 말에 서연은 마음이 아팠다. 그녀 역시 강민의 순수함을 기억했다. 그들은 강민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지우는 박 회장의 개인 서버에 접속하여 예상보다 더 많은 비리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법적인 거래 내역, 정치권과의 검은 유착, 그리고 거액의 비자금 조성 내역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준혁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범죄였어. 박 회장은 백호와 손잡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있었어. 강민이 공장을 빼앗은 건 그 시작에 불과했던 거야. 지훈의 말에 준혁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모든 증거가 모이자 준혁은 검찰의 한 고위 간부를 만났다. 그는 준혁의 오랜 선배로 정의감이 투철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준혁은 선배에게 모든 증거를 넘기고 미정의 증언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선배는 준혁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준혁에게 모든 지원을 약속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백호와 박 회장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날 조짐을 보이자 곧바로 방역에 나섰다. 준혁과 지훈, 서연, 그리고 미정의 행방을 쫓기 시작한 것이다. 준혁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른 그들의 움직임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준혁이 마련한 안전가옥에 비상벨이 울렸다. 백호의 조직원들이 안전가옥을 포위한 것이었다. 서연아, 미정씨, 뒤로 도망쳐. 내가 막을게. 준혁은 서연과 미정을 등 뒤로 밀어내며 현관문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품이 들려 있었다. 지훈도 준혁의 옆에 서서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형 혼자 보낼 순 없어. 나도 같이 싸울 거야. 문이 박살나며 백호의 조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몽둥이와 칼을 들고 위협적으로 달려들었다. 준혁과 지훈은 그들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다. 좁은 공간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준혁은 과거 태권도를 배웠던 실력으로 조직원들을 제압했지만 수는 역부족이었다. 지훈 역시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상대의 숫자에 밀려 위험에 처했다. 서연씨, 미정씨, 어서. 준혁은 소리쳤다. 서연은 미정의 손을 잡고 안전가옥의 뒷문으로 향했다. 뒷문은 좁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이 골목길로 빠져나가는 순간 한 조직원이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연은 몸을 피했지만
그녀의 가방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미정의 증거 자료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안 돼. 서연은 흩어진 자료들을 주우려 했지만 조직원의 손이 먼저 뻗어왔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오현우가 조직원의 팔을 붙잡았다. 너희들, 감히 어디서 이런 짓을 벌여. 현우는 격분한 얼굴로 조직원을 제압했다. 그는 서연과 지훈이 이 모든 일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알고 혼자서 그들을 돕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등 뒤에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준혁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백호의 조직원들은 경찰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자 당황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준혁과 지훈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미정 씨, 증거 자료는 무사해요? 준혁이 물었다. 미정은 흩어진 자료들을 급히 주워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혁 씨. 다행히 다 있어요. 경찰이 도착하고 백호의 조직원 중 일부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준혁과 지훈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서연과 미정은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이튿날 아침 백호와 박 회장의 불법 비리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검찰은 수십 년간 이어진 그들의 범죄 행각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착수했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백호와 박 회장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준혁과 지훈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와 미정의 증언으로 인해 결국 검거되었다. 그들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강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다. 강민은 백호와 박 회장의 비리를 알고 폭로하려다가 조직원들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미정은 그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준혁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서연은 언론 보도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강민의 억울한 죽음이 드디어 세상에 밝혀진 것이다. 그의 영혼이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마음이 아팠다. 병원에서 준혁과 지훈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훈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준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강민이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너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지훈의 흐느낌에 준혁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 지훈아. 강민이도 너를 용서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강민이의 복수를 해줬어. 그걸로 됐어. 준혁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오랜 우정에 드리워졌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듯했다. 서연은 준혁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거친 상처들이 남아있었다. 준혁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해서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네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준혁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서연아. 당신 덕분에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야. 내가 당신을 양보하겠다고 말한 것도 당신이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당신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오열했다. 그녀는 그제야 준혁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녀가 진실을 파헤쳐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녀의 분류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시험대이자 희망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백호와 박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민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타살로 재조사되었고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미정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현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묵묵히 그들을 도왔고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이해를 얻었다. 준혁과 서연은 불륜이라는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백호와 박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강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언론은 정의를 위한 준혁의 지난한 싸움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거대한 악의 실체에 대해 연일 보도했다. 준혁은 강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가족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었음에 안도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그의 삶에 남긴 상흔은 깊었다. 그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연은 준혁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불륜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고통을 감내해 왔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준혁이 양보하겠다고 말했던 그 순간,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건넨 마지막 신뢰이자 그녀를 이 거대한 진실의 퍼즐 속으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그녀는 이제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구했고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이제 우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지훈 또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강민의 부모님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강민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사죄와 지난 몇 년간 준혁과 함께 강민의 복수를 위해 싸웠던 그의 노력을 알게 되면서 그를 용서했다. 지훈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작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다. 서연과 준혁 사이에는 불륜이라는 아픈 상처가 남아 있었고 지훈은 그 상처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갖게 되었다. 죽음과 배신, 그리고 복수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인간의 나약함과 동시에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달 후 서연과 준혁은 함께 강민의 묘를 찾았다. 강민의 묘비 앞에는 새로 심은 작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묘비에 놓인 꽃을 정돈하며 말했다. 강민아, 이제 너의 꿈은 현실이 되었어. 너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준혁은 강민의 묘비를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짓눌렀던 고통의 그림자가 걷히고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강민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가 너의 목까지 살아갈게. 그들은 강민의 묘를 떠나 작은 나무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비밀 아지트이자 모든 진실이 시작되고 끝났던 곳. 나무집 안은 여전히 강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준혁은 책상 서랍에서 강민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이제 암호의 의미를 모두 알게 된 스케치북 속 그림들은 더 이상 슬프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강민의 순수한 열정과 희망이 느껴졌다. 준혁 씨, 우리 이 집을 다시 꾸며볼까요? 강민이의 꿈을 이어가는 의미로.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준혁은 서연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좋아, 서연아. 우리 셋이서 함께 강민이의 꿈을 지켜주는 거야. 며칠 후 현우가 나무집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건축 도면이 들려 있었다. 내가 이 집을 좀 더 튼튼하고 아늑하게 고쳐줄게. 강민이가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세 친구는 다시 함께 모여 나무집을 수리하고 꾸미기 시작했다. 지훈은 과거의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해
전기시설을 정비했고, 현우는 건축 전문가답게 낡은 부분을 보수하고 새로운 공간을 설계했다. 서연은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하며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날 저녁, 나무집에서 세 친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조명 아래 김치찌개에서 솟아오르는 김이 예전과 다른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더 이상 정적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꿈꾸며 웃었다. 준혁아, 서연 씨, 나는 이제 작은 카페를 열려고 해. 내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팔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싶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지훈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 대신 새로운 희망이 서려 있었다. 그래, 지훈아. 네가 만든 커피 분명 맛있을 거야. 우리가 매일 가서 마셔줄게. 준혁이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 씨, 우리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저는 준혁 씨와 함께 강민이의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싶어요. 준혁은 서연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불륜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과 배신, 그리고 복수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준혁은 강민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다.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치는 일을 하는 재단이었다. 서연은 재단의 운영을 도왔고 지훈은 자신의 카페 수익금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며 힘을 보탰다. 현우는 재단 건물의 설계와 건축을 맡았다. 강민의 일기장은 재단 사무실에 보관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지난한 싸움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자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진실은 불꽃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제가 된 후에야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문구는 재단의 모토가 되었다. 서연과 준혁은 여전히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연애의 불꽃은 아니었지만 깊은 이해와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성숙해졌고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했다. 특히 준혁이 서연에게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 아내를 양보하겠다 고 말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할 때면 서연은 얼굴을 붉혔지만 동시에 준혁의 기발하고도 섬뜩했던 계획에 감탄하곤 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그러나 결국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과 준혁은 강민의 나무집에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지훈이 직접 내린 커피 향이 나무집 안에 가득 퍼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로웠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평온함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